10월의 마지막 영화 마틴 스콜세지의 플라워 킬링 문입니다. 원제가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이었던 것처럼 플라워 문, 그러니까 오세이지족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죽인 킬러들의 이야기, 이 정도였죠 원래 제목이.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플라워 문 킬러가 줄이려면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내 개봉 제목은 플라워 킬링 문이 됐고요. 자, 이 영화 애플이 자체 제작한 야심작인데 네. 극장 개봉은 어떤 규모로 하게 됩니까? 국내에서는 작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음.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네. 이게 207분짜리고 음. 많은 상영차 받기는 힘들 테니까 네. 아마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크게 폭발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개봉하는 건 마틴 스코시지 감독님의 의지도 되게 크게 작동을 한 것 같고 그냥 관객으로 얘기해도 이 영화는 큰 화면에서 극장이라는 컨텐츠에서 봤을 때 유의미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3억 달러? 그 정도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그 예산들을 최고의 스태프들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잭 피스크라고 테렌스 멜릭 감독이나 데이빗 린치 영화의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너무나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스콜세지하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해서 세트들 1920년대 그 오클라호마의 오세이지족들이 살던 환경 이런 것도 정교하게 만들어냈고 음악도 그렇고 의상도 어마어마하게 고증을 해서 만들어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촬영이야 뭐 계속 요즘에 같이 하고 계신 로드리고 프리에토가 촬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 프로덕션 밸류 자체가 극장에서 보는 게 이제 관객 입장에서도 이득인 게 너무 분명한 대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뭐 블록버스터 이런 것 때문에 대작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한 의미의 대작입니다. 그렇죠. 네. 규모가 크거나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뭐 이건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뭐 실제로 뭘 터뜨리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건 거죠. 어떤 스태프들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내느냐인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리고 프리에토나 아니면 잭 피스크나 뭐 편집 감독 셀마 슈메이커나 아니면 의상 디자이너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제클린 웨스터 같은 의상 디자이너를 같이 했었고 로비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음악 감독님이 이제 작업한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스텝들 하나하나 뭐 미술 그리고 캐스팅까지 고급품인 건 거죠. 하이 퀄리티의 어떤 것들을 담아낸 거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건 하이 퀄리티를 쏟아부은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그런 에피소드 식의 네. 그리고 바람과 함께 그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속치마 제작자가 안 보이는데 네네 왜 이거 고급품 쓰냐라고 하니까 그걸 해야지 진짜가 나온다. 배우가 그 느낌을 받는다. 네, 스칼렛이든 느낌을 받는다. 그게 딱 반영돼 있는 클래식한 맞습니다. 블록버스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잘 됐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은 데이빗 그랜의 베스트셀러 논픽션이 원작이고 미국에서 책이 나온 건 2017년 정도인 것 같아요. 리뷰가 나왔던 시점을 보니까. 그리고 이 데이빗 그랜이 영화화할 때 각본에도 세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각본 각색은 에릭 로스, 스콜세지 그리고 원작자인 데이빗 그랜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크레딧에. 배경은 1920년대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의 오클라호마예요. 원래 많은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세이지족은 캔자스 쪽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 보호구역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도록 했잖아요. 백인들이. 근데 이들이 이제 배당받은 땅이 오클라호마 보호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몇몇 지명들이 있죠.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그 땅이 맨 처음에는 그닥 좋지 않은 비옥하지 않은 그런 땅이었고 오세이지족은 어린아이가 죽었으면 그 시신까지 유골까지 다 안고 일로 자기들의 레거시를 몽땅 안고 이 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족의 땅에서 이 영화의 인트로덕션 부분에 굉장히 코믹하게 묘사가 되는데 부족의 어떤 그 전통적인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뭘 쿵 박았더니 유전이 빵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세이지족은 갑자기 인구 머릿수당 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정말 인구 한 명당 각 소유한 부가 가장 많은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일일이 영화에 막 그 자막으로 설명되고 뉴스페이퍼가 막 착착착착 나오고 이게 아니라 제가 약간 여기 그 배경 설명을 더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막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 굉장히 유복해 보이게 돼요. 뭐 비싼 차, 옷, 명품들 이런 거를 사고 그들의 차를 백인이 운전하고 그들의 식사를 백인 하녀가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백인들은 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쟤네들은 부도덕하다. 일도 안 하면서 저렇게 돈을 번다. 불로소득이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죠. 청교도와 그렇죠. 프로테스탄트주의와 노동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걸 대고 속으로는 척박한 땅에 몰아넣어 놨는데 저기서 저게 나왔다고? 질투죠. 어떻게든 저걸 이제 가져가겠다는. 그게 뭐냐면 백인이 만약에 유전이 터져가지고 부를 누리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안 할 텐데 이들이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야. 저건 뭔가 잘못됐어. 저건 우리 거였어야 되고 인디안이 백인을 부리는 것은 이거는 바로잡아야 돼라는 마음이 말로는 안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이 정치에 반영돼서 영화 시작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게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후견인 제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 돈의 주인인데 이 사람들은 치약 하나 사더라도 고기 한 근을 사더라도 후견인으로 지정된 백인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식민 지배할 때 그렇죠. 너희는 무능하고 게으르니까 우리가 해줘야 관리해줘야 돼.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 비극의 씨앗이 나오는데 자산을 갖게 된 인디언들이 쉽게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테니까 땅을 백인한테 팔 수는 없게 해놨어요. 근데 상속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맺게 되면 백인이 인디언과 오세이지족과 가족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돈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구멍인 거고 그 구멍이 오세이지족들을 끔찍한 범죄의 대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 균등 소유권과 상속권 그리고 아까 그 후견인 제도 그러라고 물론 구멍을 만든 건 아니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았을까? 왜 조금 더 연방 정부에서 그런 대비를 안 했을까라는 거는 사실 약간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주의한 입법이겠죠. 근데 그 끔찍한 범죄의 대상이 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스콜세지의 이 영화의 본론인 어니스트 버크하르트 집안의 사건인 거예요. 그 집안의 많은 구성원들이 연쇄적으로 의문사를 당하게 되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어니스트 역할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배경 설명을 조금만 더 연장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 시기가 버크하트 가문뿐만 아니라 오일머니를 번 오세이지족들이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뭐 한 24명 넘게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족의 역사에서는 이게 공포의 시대 이렇게 불리고 있고 당연히 계속 미국 정부에 이걸 좀 파헤쳐 달라. 수사를 해서 범인을 찾아달라. 이거는 아무래도 자살로 안 보인다. 이건 아무래도 병사로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제대로 수사를 한 게 그때 막 태동한 FBI였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FBI 초기에 FBI가 해결한 중요한 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요 오세이지족 살인 사건인 것입니다. 엮여 있는 거죠. 그 오세이지족을 위해서 조사해 준 것도 있지만 마침 그때 그 기간이 생겨서 실적이 필요하기도 하고 큰 사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칸 영화제 스페셜 같은 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볼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칸에서 김소미 기자랑 송경원 기자가 이 영화를 어느 정도 보시다가 다른 영화를 보러 자리를 중간에 떴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 송 기자가 자리를 뜬 다음 부분부터 이 영화는 그 FBI의 수사, 제시 플레먼스가 연기하는 굉장히 우직하고 성실한 수사관이 드디어 이게 누구 짓인지 파헤치던 그런 수사극이자 그다음에 법정으로 옮겨가서 죄를 가리는 법정 드라마로 이제 어느 정도 장르 변신 같은 거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요번에 시사회에서 비로소 이제 송경원 기자가 받고 거기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조금만 기다렸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정작 이제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드라마를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해드리고 배경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까 제가 어니스트가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어니스트는
1차 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막 그렇게 최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렇게 보급병하고 그러다가 또 그것도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뭔가 약간 그 시쭈구리한 부상을 입어서 막 탈장이 되고 이래서 배를 막 붕대로 쳐감고 귀환을 어디로 했냐면 바로 이 오세이지족이 거주하고 있는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목장주로 지역 유지로 위세를 누리고 있는 윌리엄 헤일이라고 하는 삼촌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하고 함께 이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삼촌 역할을 바로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를 합니다. 이 헤일은 지역사회 지도자이자 특히 인디언들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한 관대한 친구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쭉 지켜보면 겉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인디언들의 친구고 뭐 인디언의 언어를 특히 또 구사를 합니다. 그 그래서 문화도 이해하고 문화도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넌지시 어니스트를 처음 만난 자리부터 "여자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상속을 통해서 재산을 탈취하는 어떤 과정의 첫 걸음인 거죠. 그러면서 조만간 어떤 중매를 설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니스트가 물론 그런 얘기를 삼촌으로부터 안 들은 바는 아니지만 그 택시 운전사 같은 일을 하면서 재산을 가진 오세이지족 중에 한 명인 몰리라는 여성을 태워다 주게 됩니다. 이 몰리가 바로 좋은 연기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던 릴리 글래드스톤 배우가 연기를 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제가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 드린 이유가 두 사람은 정말로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은 이제 결혼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만 서두에 설명드린 사건들 총격, 독살, 폭탄 테러 같은 것들이 이제 몰리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이 오세이지족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몰리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워싱턴 DC에 찾아가서 정치인을 만나서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니스트는 삼촌이 이 어니스트에게 시키는 오세이지족들을 해치는 이런 일들은 한쪽에서 복면을 쓰고 하면서 그렇지만 또 한편에 몰리를 사랑하고 몰리와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뤄가는 어니스트는 또 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코미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니스트가 보면은 악인이라기보다 굉장히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그런데 삼촌이 이제 무섭게 시키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나름 이제 재산이 생겼잖아요, 결혼으로. 그러니까 신사다운 삶도 살고 싶어 하고 그런 진짜 계속 진땀을 삐질거리면서 뭔가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해나가는 약간 딱한 남자거든요. 이 인물을 어떻게 그리냐가 두 창작자 디카프리오와 스콜세지. 스콜세지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 실화가 되게 재밌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법정의 결과 서류만 놓고 보면 이 버카트라는 남자가 결국은 결혼해서 자매, 처남, 사촌, 심지어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또 그 아내가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끝까지 계속 옆에 한동안 있어줬고 네. 진짜 둘이 사랑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일이지? 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인물을 뭐 이를테면 이중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숨겨진 어떤 사건들을 상상력으로 개입시킬 수도 있는데 스콜세지 감독님과 디카프리오가 해석한 거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니까 보고 나와서 제일 크게 들었던 생각은 어리석음이란 단어를 사람으로 빚어내면 딱 이렇게 되겠구나. 한마디로 이순재 선생님 말투로 못난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요. 나쁜 놈보다 못난 놈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인간이 참 이상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들었고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 전작인 아이리쉬맨은 딱 그 프랭크라는 드니로가 연기하는 그 트럭 노조원이자 마피아였던 남자의 일대기잖아요. 진짜 그 한 사람의 일대기인데 사실 킬러즈 오브 더 플라워 문은 사람이 아니고 요 사건 오세이지족 연쇄살인 사건이랑 그 사건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표면상 주인공으로 보는 이 못난 어니스트는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그냥 우물쭈물 서 있는 그런 어떤 일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심리적으로 약간 2인증 아닌가. 2인증이라는 게 나를
약간 나라고 느끼지 못하는 아. 나를 약간 네. 타인처럼 느끼는 네. 그런 네. 네. 증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기보다 이 남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진짜 오른손이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연결된다는 걸 약간 본인이. 분열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근데 정도잖아요. 생각해보면 스콜세지 영화에 늘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약간 그렇게 그런 분리돼 식으로.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콜세지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조직 폭력의 세계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좋은 녀석들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플라워 킬링 문이 그리고 비열한 거리가 이 정착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옆에서 보고 이웃이고 심지어 결혼해서 가족을 이룬 상대방을 밤 되면은 갑자기 막 그 음모를 벌이면서 돈을 위해서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스콜세지 세계에서 동떨어진 영화는 아닙니다.